자, 존보정신님 사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무료연애 진단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여자분이시고 30살의 학생이시고요. 교제기간은 9개월이라고 합니다. 상대방과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상대와는 대학원에서 선후배 사이로 만났어요. 상대방은 마지막 학년이고 저는 신입생으로 들어갔습니다. 동갑인데다가 공통점이 많아서 금방 친해졌어요. 나중에 안 일이지만 상대방이 우연히 학교에서 저를 보고 한눈에 반해서 접점을 찾아 접근했다고 하더라고요. 좋아했나 보네요. 서로 친해지면서 썸을 타고 2달 정도 만에 사귀게 되었어요. 상대는 중요한 시험을 반년 정도 앞두고 있었음에도 공부하는 중간중간 저를 보러 오거나 신경을 써주었어요. 하지만 점점 연락도 줄고 데이트 질도 떨어지는 와중에 전 서운함과 투정을 부렸어요. 시험을 치기 전에는 시험 전이라 놀러도 못 갔는데 시험이 끝나자마자 고향으로 돌아가고 일주일에 길게 보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 먹기 전까지 보는 게 저는 불만이었어요. 평일에는 저는 학교를 다니고 공부하느라 저녁 늦게나 전화가 가능한데 상대는 체력이 시험 준비한다고 다 떨어져서 9시 10시만 되면 잠들고 그랬어요. 시험 준비하느라고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었군요. 멘탈도 이럴 때는 되게 안 좋은데 그전에도 가족들이 집에 있으면 전화통화를 못했어요. 아들이 방에서 통화하고 있으면 꼭 방에 들어와서 기웃거리시고 외출을 할 때는 어디 가는지 보고하며 친구들과 늦게까지 놀고 오는 것을 이해 못하는 부모님 때문에 저는 답답했지만 상대는 부모님이 자신을 생각해서 그런 거라고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당장 부모님 관리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이해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되네요. 외박을 하는 것도 항상 이야기를 지어내야 해서 힘들다고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얘가 이제 나이가 30 먹고서는 아직도 이런 어려움이 있네요. 그렇게 잦은 싸움이 있었고 마지막 싸움에서 상대방과 전화로 대강 화해를 하고 얼굴 보기로 한 날 카톡으로 이별 통보를 받고 카톡 차단, 전화 차단 당했어요. 전 모든 게 차단당하고 나서야 이별 통보를 보았고 바로 전화를 했지만 이미 차단당한 상태. 이게 이제 3월 27일 날이라고 합니다. 3월 27일이고 자, 그리고 다음날 메일로 이런 식으로 일방적인 거는 아닌 것 같다고 제대로 끝내자고 메일을 보냈고 전화가 와서 끝을 냈어요. 일단은 그게 3월 29일입니다. 그 후 4월 1일에 붙잡는 메일을 보내었고 그 후 3월 5일, 7일 그리고 그 후 3일, 5일, 7일 이렇게 메일을 보냈어요. 이게 많이도 보냈군요. 내가 더 잘하겠다, 미안하다, 추억팔이 메일, 그리고 2, 3일 정도 발신자 제한번호로 음성 메시지 남기고 그러다가 한 4월 6일엔 답이 왔는데 끝이라는 메일이 오고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더 잘하겠다고 울면서 매달렸어요. 상대는 있을 때 잘하지 왜 그랬냐고 하다가 결국 8월 말까지 너가 연락도 안 하고 인내하며 기다리고 그때 가서도 마음 같으면 꼭 딱 메일 하나 보내라. 응? 그때 당시에 이제 그때도 마음이 지금 같으면 딱 메일 하나 보내라. 그럼 자신이 흔들릴 줄 어찌 아냐고 해서 좀 고맙다고 전화를 끊고 마음을 잡고 일요일을 보냈는데 저녁에 메일을 확인해보니 상대에게 메일이 와 있더라고요. 한번 볼게요. 네. 일말의 기대나 여지를 가졌던 내가 등신천치였네. 내가 연락하지 말라고 한 게 24시간이 지났냐, 일주일이 지났냐. 방금 또 음성 메시지 하나 와 있네. 네가 이렇기 때문에 내가 만나기 싫다는 거야. 내가 요구하는 게 그렇게 과한 거였냐? 너 나한테 마음이 있다면서 이런 약속 하나 못 지킬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였으면서 그렇게 울며 떼써가며 징징거리기나 한 건가?
진짜 너는 나에 대한 마음과 배려가 딱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 사람이니까 내가 싫다는 거고 안 된다는 거야. 피한다고? 웃기지 마. 고맙다 있는 미련과 여운까지 싹 가시기에 너는 끝까지 너 멋대로 행동하네. 나 너에 대한 마음이 이제 완전히 다 사라졌어. 너가 늘 나한테 했던 요구는 무리한 요구였지만 내가 너 생각하는 마음으로 다 참아오며 하려고 노력이라도 했는데 너는 한 달도 일주일도 아닌 하루도 못 버티고 음성 메시지 막 남겨버리네 또. 네가 살아온 삶에서 떼쓰고 징징대고 울면 다 되었나 본데 나는 아니야. 아무리 발악하고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그런 세상이 많아. 이제 알겠어? 이런 걸 다 가르쳐 줄 필요는 없는데 이 친구가 이제 친절하게 가르쳐 주는 거 보니까 얘도 아직 미성숙한 것 같은데요. 이런 거 뭐 다 가르쳐 줄 필요는 뭐 있습니까? 아니면 많은 거지. 그죠? 뭐 이런 거 설명하고 있어. 얘기 안 해도 알아요. 그런 것 정도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메일을 보낸 거예요. 응? 말이 많아. 그렇지. 말이 많아. 이 남자애가 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 얘도 미성숙한 거예요. 아니 이런 거 하나하나 가르쳐 주지 않아도 다 알거든요. 응? 이렇게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마음처럼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왔던데 아마 전화통화하기 한두 시간 전에 남긴 음성 메시지를 시간을 오해했겠다 싶어. 시간 확인하라고 오해해서 비롯된 거라 생각하겠다 했다고 답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다음날 또 메일이 왔어요. 다음날 또 메일이 왔습니다. 이게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이게 그 전화통화하기 한두 시간 전에 남긴 음성 메시지를 시간을 오해했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만 또 메일이 왔어요. 자, 내가 얼마나 노이로제 걸렸으면 그랬을까. 이 남자애도 그렇게 성숙한 편은 아니야. 이 누구 가르칠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른은 안 되는 거거든요. 이 남자애도 보면은 이게 이제 항변하고 있어. 이제 자기가. 자, 들어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노이로제 걸렸으면 그랬을까. 내가 진심 저거 맞아. 네 전화 받으면 속으로 울컥해서 아무 말 안 했던 것 뿐이야. 너 매일 한두 개 와 있을 때는 솔직히 있기 힘든 것 같았는데 몇 통이 쌓이고 하루에도 몇십 통 전화 와 있는 거 보니까 소름 돋고 지치고 있는 정 없는 정 다 떨어져 나가더라. 현실 직시 똑바로 좀 해.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아무튼 뭐 이런 얘기가 온 거예요. 예. 떨어져 나가라 이런 얘기가 오는 겁니다. 더는 읽지 않겠습니다. 예. 아무튼 이게 4월 8일에 온 메일이에요. 이 더 내용이 심해요. 밑에 가면은 뭐 어쩌고저쩌고 뭐 나쁜 얘기예요. 뭐 생각해보면 너무 잔인하네. 너만큼 더러워지고 싶지 않았나봐. 뭐 이런 그냥 감정이 이상한 감정을 배설하는 행동들을 하는데 이 남자도 지금 현재 여유가 있는 상황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이게 4월 8일날 온 메일이고요. 마지막 통화를 끊고는 카톡 차단을 해제했는데 이 메일 이후로는 프로필까지 차단당한 상태예요. 자, 어떤 문제를 개선하고 싶은지 한번 볼게요. 이 친구가 중요한 시험을 치고 그 결과를 앞두고 있었거든요. 시험 결과 발표는 4월 26일이었고 결과가 좋았어요. 그리고 5월 13일 훈련소 들어가서 9주 훈련 후 3년 군복무를 합니다. 장교로 가는 거라 연락이 아예 안 되지는 않을 테지만 계속 멀리 있게 되겠죠. 그래도 합격 축하 인사를 할 겸 메일을 또 보냈어요. 이런 행동하면 진짜 안 됩니다. 잘 지냈어? 늦었지만 합격 축하해. 이제 공익 법무관으로 준비하고 있겠네. 너가 내 입장은 생각 안 하고 도망쳐 버려서 나도 모르게 집착하고 널 더 쫓아다녔나봐. 그 당시에 널 힘들게 했던 건 사실이지만 나도 진심이고 절박했어. 지금은 그래도 이별 받아들이고 다시 내 자신을 찾으려고 노력 중이야. 마지막에 구질구질해서 미안했어. 이런 것 자체가 구질구질한 거예요. 이미 이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죠. 뭐 너도 마지막에 심한 소리 한 거 그 당시에 진심이었을지라도 지금은 조금은 미안해하고 후회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상대방에게 뭐 어떻게 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뭐 진심이었던 안 진심이었던 이걸 왜 우리가 판단합니까? 있는 그대로만 받아들여야지. 이런 얘기하면 기분 나쁜 거예요. 이런 얘기 다른 분들은 이런 얘기 안 하시길 바래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도
이런 뭐 너는 뭐 진심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조금 미안해하고 후회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내 바람이지 상대방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너 훈련소 가기 전에 다녀와서 밥이나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부담스럽거나 싫으면 거절해도 괜찮아. 자, 이렇게 메일을 보냈고요. 어차피 보내고 반응 좋으면 다행이지만 반응 안 좋으면 8월까지 기다려 보려는 마음으로 보내고 후회는 없어요. 5분 만에 메일은 읽던데 답은 없네요. 이제 공익법무관으로 가는 거 알지만 모른 척하고 보냈어요. 연락은 안 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 아이 말대로 8월 말에 메일을 한 번 더 보낼 생각인데 그때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그리고 얘가 카톡 프로필, 전화, 인스타 다 차단했으며 메일은 차단을 안 한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메일을 보낸 다음날 카톡 프사를 변경했더라고요. 저랑 처음 알게 된 그날부터 제가 바꾸라고 한 사진을 푸사로 한 것과 싸우고 그 사진을 원래 푸사로 변경한 것 외에는 푸사 변경이 없던 사람이어서 괜히 의미부여가 됩니다. 안 좋아요. 멘탈이 안 좋아요. 예, 멘탈이 안 좋습니다. 자, 우리 존보정신님은 말뿐이고 행동이 따르지가 않네요. 제가 느끼기에는 말은 이제 뭐 안 하겠다, 이제 지금 메일로 보내셔가지고는 이제 뭐 이별을 받아들인다고 얘기했지만 지금도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시는데 뭘 이별을 뭘 받아들입니까? 말과 행동이 좀 다르신데요. 예. 자, 그런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렇게 자주 하게 되면요, 이 기점으로 해서 3개월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5월 13일 날 연락하셨으니까 한번 8월 달에 이제 또 연락을 하시면 되는 건데, 그때 하시고요. 예, 기본적으로 사람이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이라는 게 개선되지 않으면요, 변하는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위에 있는 사연들을 갖다가 조금 해석해 드리면요, 남자친구분도 이제 좀 뭔가 시험 준비하고 좀 예민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본인을 끊어내려는 행동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이런 막말 같은 걸 많이 합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뭐 제가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은 뭐 항상 좋아하냐 싫어하냐, 이게 뭐 진심이냐 가짜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하는데, 뭐 진심인지 가짜인지 그것도 상관없고요. 이게 뭐 정말 좋아하고 싫어하고의 문제, 이런 것들도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갖다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얘가 결과적으로는 이런 나에게 막말을 했다라는 얘기, 이 막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성격 없이 자존심을 지키지 못하는 행동, 이것들은 그 상대방에게 나의 가치를 낮게 만들고 재회를 방해하는 요소가 될 뿐이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이 사람이 진심이든 아니든 그거랑 무슨 상관입니까? 제외하는 것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행동들이라고 보입니다. 자, 그래서 상황적인 걸 갖다가 보고, 우리가 상황적인 걸 보고 해석을 해서 행동을 해야지, 이게 뭐 진심인지 가짜인지 진짜인지 뭐 이런 걸 가려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 사람이 우리에게 막말했다, 이 막말을 듣고서 내가 축하 메일을 보냈다라는 건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동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제외를 하시는데 악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요. 예, 상대방이 나를 좋게 받아들이거나 반갑게 맞아들일 만한 포인트가 점점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푸사 바꾸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 순간적인 감정은 제외를 하기 위한 방법이 아닙니다. 이 사람을 한 번 만나서 원나잇하고 헤어질 거 아니면요, 순간적인 감정으로 만나서는 안 돼요. 이 사람의 지속적인 감정을 보고서 만나야 되는 거지, 순간적인 감정을 보고 만나면 원나잇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도 된다면 그렇게 행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한번 볼게요. 메일로 미루어 보면 음성 메시지로 오해하기 전에는 여지를 가지고 기대를 하였다고 하는데 왜 음성 메시지, 그것도 제가 전화 끊고 보낸 것도 아닌 그 전에 남긴 음성 메시지로 인식이 확 바뀌었을까요? 아닙니다. 인식이 바뀐 게 아니고요.
애초부터 이야기를 해주고 끊어내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걸 갖다가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근데 막 이렇게 얘가 쉽게 얘기해서 이 친구가 지금 상황이 안 지니까 개지랄을 떠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본인을 갖다가 스트레스라고 생각하고 떨어뜨려 나가려고 했는데 지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는 거지. 이 개소리를 갖다가 너무 진심으로 듣지 마십시오. 그냥 얘가 나 끊어내려고 하는구나. 그냥 이 정도만 알면 되지. 이거 뭐 개소리를 하나하나 이거 말을 퍼즐처럼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말 바뀌잖아요. 그리고선 이 남자애가 얘기했잖아요. 괜히 너가 이따구로 행동할 줄 알았다는 둥 뭐 이러면서 너한테 기회를 주려고 했는데 이적거리 떨다가 나중에는 아닌 거 알았는데도 모면하려고 개소리 떠들잖아요. 이게 보면은 얘가 그냥 전체적으로 이 개소리는 그냥 뭐 얘가 나를 끊어내려는 행동이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왜 말을 바뀌었냐 이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죠. 예. 그냥 이런 걸 갖다 받아줄 필요는 이걸 말을 해석하고 앉아 있으면은 진짜 이거는 너무 가치가 낮은 거죠. 가치가 낮은 거죠. 이런 걸 왜 해석을 해요? 이런 아주 뭐 말도 안 되는 쓰레기 같은 행동을 왜 이거 쓰레기 안에서 무슨 보석을 찾겠다고 여기 쓰레기통 지지고 있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나는 이건. 응? 자, 세 번째 질문 한번 볼게요. 예. 상대가 전 여친을 3년 사귀었어요. 말이 3년이지만 2년은 서울 부산 장거리였고 본인 말로는 1년은 거의 보지도 못하였대요. 저랑 사귀는 9개월 동안 전 여친 카톡 차단을 한번 풀어보지 않더라고요. 전 여친에게 그랬듯이 제 카톡 차단도 풀지 않는 건 아닐까요? 혹시 전 여자친구에게 미련이 없는 게 잠자리를 하지 않았던 것 관련이 있을까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이거는 전 여자친구와의 관계가 어떤지를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분석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패스. 예, 이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리고 전 여자친구는 헤어지고 나서 어느 정도 연락을 받아준 것 같던데 저는 왜 이렇게 잔인하게 밀어낼까요? 얘가 첫사랑한테도 고백했다 차이면 바로 쌩 까고 다른 사람들 관계도 조금만 수틀리면 잘 끊어내는 사람인데 본인도 상처받기 싫어서 미리 끊어내는 것 뿐이고 아프고 힘든 거겠죠? 그런 것도 이유가 있겠죠.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사람들마다 개개인의 이제 상황도 있고 사연도 있고 그런 것도 있겠죠. 예. 자기가 경계심이 심한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은 있을 수가 있는데 크게 신경 쓸 만한 포인트들은 없습니다. 예. 그때는 그런 상황이 있었나 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갖다가 제대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 자체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패스. 예.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석은 다 해드렸고요. 연락해 보십시오. 예, 3개월 있다가 연락해 보시고 8월 달에 연락하기로 했으니까 그때 맞춰서 연락하는 것도 되게 웃긴데 사실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기는 한데 저였으면은 연락하더라도 다른 남자친구 생기고선 연락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그 친구가 정상적으로 받아들일 것 같아요. 이런 행동 하시면 본인의 가치만 떨어뜨리는 행동입니다. 다음으로 네미파솔님. 예. 네미파솔님 사연 한번 보고요. 다음으로 시간 되면은 주간 별자리니? 이분 한번 사연도 한번 볼게요. 시간 되면. 자, 우리 누구야? 존보정신님 계시나요? 예. 존보정신님 질문 있으세요? 네, 존보정신님 8월에 연락해보세요. 예. 근데 남자친구 사귀고 해. 괜히 이렇게 바보처럼 그 남자 기다리지 말고. 대접이 너무 안 좋잖아요. 솔직하게. 그런 대접, 푸대접 받고서는 왜 살아요, 전. 나는, 저랑은 너무 다르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어떻게 될지는 못하겠지만, 마음처럼 세상이 그렇게 오락가락 잘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편에서 왜 마음처럼 안 되는지 제가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우리 자기 통제력을 가질 수 있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편에서. 이제 두 번째 사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미파솔님이 올려주신 글이고요. 두 번째 상담 신청합니다. 레미파솔님. 네.
여자분이시고 37살에 자영업 하시는 분이고요. 상대방 성격이 밝은 편이고 애교가 많고 표현을 잘해요. 이벤트나 소소한 것도 잘 챙겨주는 편이고 애정 표현도 잘해요. 제가 좋아하는 거는 해주려고 노력하고 많이 맞춰주려고 해요. 본인보다 제가 먼저인 것처럼 행동하고 좋을 때는 자상합니다. 단점은 질투,셈이 많고 욱하는 게 심한 편. 자존심도 세고 눈물이 많고 너무 의존적이려고 해요. 말을 안 해도 제가 알아주길 바래요. 갑자기 혼자 화냈다 짜증냈다 사과했다 자책하고 뭐 이런 감정 기복도 심해서 금방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도 하고 말을 정리해서 잘 못해요.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 이런 착한 남자의 특성이 나타나는군요. 제 표정이나 말투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아주 착한 남자의 특성이 나타납니다. 조금만 표정이 안 좋아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걱정이 많은 편이라 항상 사서 걱정을 합니다. 세상 생각도 많고 대체적으로 쓸데없는 지금 안 해도 되는 걱정한다고 해결될 일도 아닌 걱정을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걱정합니다. 이게 경계장애가 있는 거죠. 경계하기 학습. 틱장애가 있고 아기 때부터 있었다고요. 이게 굉장히 심하네요. 뭔가 심리적인 불안이 굉장히 심하네. 아마 틱장애 때문에 이 여러 가지가 같이 복합적으로 나타났을 가능성도 있고. 오케이. 이해됐습니다. 교제 기간은 2년. 와, 이런 사람과 2년씩이나 만나셨군요. 유료 상담을 받으셨어요? 유료 상담 받으셨을 때는 틱장애 얘기 안 하셨죠? 저 기억이 안 나는데. 차였고 상대는 새 여친이 지금 생긴 상태라고 하네요. 그래요. 여자친구는 잘 사귀네. 자, 다음 계속 사연을 읽어볼게요. 4월 28일 유료 상담을 받았었고 두 번째 상담 요청 드립니다. 헤어지고 주변 사람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 힘들고 잘하고 있는 건가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쌤 전화 상담 후에 이 친구에 대해서 몰랐던 점도 많이 알게 되고 마음도 편해져서 잠도 좀 자고 시간 나는 틈틈이 다시 보기로 강의도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기억을 못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상담받은 내용을 적어볼게요. 안 듣던 CCM 들었다던 어린 남친이라고 하면 기억하시려나요? 연상연하 커플이었고 제가 더 많고요. 남자는 현재 사회복무공원 공익을 하고 있대요. 상담 때 남자가 의존형이고 저에게 많이 의존하며 노력하고 눈치 보고 인정받으려고 한다고 하셨고 확인받으려고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미르코스의 말대로 항상 사랑을 확인받으려고 합니다. 대충 누군지 알겠다. 누군지 알겠다. 애 같은 스타일의 사회성 부족한 아이라고 생각하라고 하셨는데 이 친구가 3남매인데 남친 말로는 창피하지만 막내가 본인을 멍청하다고 대놓고 개무시한다고 진심으로 무시한다고 하고 둘째는 말하는 걸 보면 무시는 하는데 대놓고 무시를 하진 않고요. 이전에 저와 만나는 걸 알고 어머니랑 싸우다가 어머니께서 너가 3명 중 제일 문제고 못났다. 외국인을 만나더니 이제는 나이 많은 여자를 만나냐? 넌 왜 애가 그 모양이냐? 학교도 제일 안 좋은데 나왔고 잘하는 게 없다고 하셔서 상처받은 적도 있고요. 온 가족이 남친이 말을 하면 답답해하고 어머니가 남친한테 유난히 짜증을 많이 내신다고 들었어요. 남친은 가족이 항상 1순위이고 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가족에게는 좋은 대접을 못 받는데 사랑은 많이 하시네요. 생일이나 발렌타인데이 등 잘 챙기지만 본인은 받지 못하고요. 집에서도 애교 담당이고 장남이라는 압박, 책임감 같은 게 심한 것 같아요. 헤어진 지 8주 되었고 연애 초반에는 잘 싸우지는 않았어요. 헤어지기 2달 전부터 집에서 일이 생겨서 제가 스트레스가 많았고 밤낮이 바뀌어서 항상 피곤한 상태인데 낮에 일을 봐야 하니 자는 시간은 줄고 해야 하는 일은 많고 일하는 사람은 없고 사람은 안 구해지고 그 당시 몸이 아프기도 했고요. 몸도 마음도 굉장히 지쳐있던 상태였습니다. 남친도 거의 똑같은 상황인데
서로 예민한 상태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으니 자꾸 부딪히고 또 둘이 해야 하니 말을 안 할 수도 없고 서로 참고 있던 일들이 많았어요. 저는 저대로, 그 친구는 그 친구대로 많이 참고 쌓였던 것 같아요. 데이트다운 데이트는 일주일에 한 번 했지만 매일 얼굴 보니 이번 주는 집에서 좀 쉴까 하면은 나는 너랑 있는 게 힐링이고 너랑 데이트할 생각에 6일을 버틴다. 근데 넌 아니라며 우울해하고 실망하고, 이게 남녀가 완전히 바뀌었네. 당장 이 친구가 없음 가게 운영도 어렵고 몸도 마음도 지쳐 있다 보니 싸우고 화해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이때부터는 내가 참아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사람 구할 때까지만 참자, 그냥 무시하자 이러면서 이때부터는 제가 눈치를 보고 비위를 맞추고 줏대 없이 행동하고 예전처럼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도 못하고 분명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사과하고 바보 같은 짓을 했습니다. 이게 한번 하다 보니까 계속 반복하게 되더라고요. 헤어지기 일주일 전에도 전 남친은 본인이 힘들다, 앞으로 너한테 신경을 더 못 써줄 것 같다 얘기를 했었고 저에 대한 마음이 반반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반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런 말 듣고는 못 만난다, 여기서 끝이다 하고선 집에 와버렸고 계속 전화가 오고 카톡이 오는데 무시했더니 그 다음날 가게로 찾아와서 그런 뜻이 아니었다 울고빌고 넘어갔는데, 그리고 일주일 후에 제가 차였습니다. 저는 화나면 평소보다 더 차분하고 조용하게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은 대성통곡을 하기도 하고 울면서 말을 제대로 못해요. 소리를 지르고 화를 주체를 못합니다. 계속 이렇게 큰 소리를 치면 나는 그냥 가겠다고 하고 가거나 무시를 하거나 더 해보라고 도발 같은 걸 하면 네가 그렇게 잘났냐, 너는 잃을 거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자존심을 부린다, 어깨가 하늘까지 올라가 있다, 어른인 척 하지 마라, 나이 어리다고 무시하냐, 나는 너한테 뭐냐, 내가 을이냐, 인간이 못돼 처먹었다, 사랑이 식었다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너무 좋지 않습니다. 예. 이런 글을 읽는 나도 싫은데 이걸 듣고 앉아 있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렇게까지 할 상황도 아닌데 극단적으로 이렇게 행동한다는 거 봐요. 이게, 이 사람은 이런 행동을 하는 건 피해의식이 강하다라고 보여요. 피해의식에 쌓여있다라고 보이는 행동들입니다. 그쵸. 와. 아무튼 헤어진 날은 2주년 겸 제 생일 겸 해서 데이트하기로 한 날이었어요. 일하는 사람이 오기로 해서 며칠만 참으면 고생 끝이다, 잘해보자 하면서 선물도 사고 웃으면서 장난도 치고 분위기는 나쁘지는 않았는데 데이트 때도 집에 올 때도 서로 잘하자, 너를 만나서 내가 많이 변했다, 본인이 더 잘하겠다, 이해하겠다, 뭐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본인 입으로 떠들더니 집에 도착하기 한 10분쯤 전에 다퉜고 이유는 따로 적지 않겠다고 합니다. 예, 그 사람이 헤어지자고 했어요. 헤어지는 당시에 본인이 말했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으나 지난번 상담 때 결론은 제가 의존을 하려고 해서 본인이 더 이상 의존을 할 수 없는 대상이라고 생각해서 저를 차버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거냐, 납득이 안 간다, 잘한다 하더니 갑자기 왜 그러냐, 이해가 안 간다 그랬더니 신랑 일을 하다가 눈물이 나서 울었는데 남친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울지 말라고, 울면 말하기 싫다면서 난리를 치고 네가 바닥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보기 싫다며 이런 모습 보여주지 말라고 자기를 이제 제발 놔달라고 하더라고요. 야, 너무 이건 정말 애 같은 사람이죠. 딱 정확한, 제가 판단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도 그렇고 예전도 그렇고 남친은 너무 애 같은 사람이고, 이거는 한 3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저는 남친 앞에서 잘 안 울어요. 오히려 본인이 더 잘 울면서 왜 저렇게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남자에게는, 3살짜리 어린아이에게는 의존할 만한 엄마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모르시겠지만은 연상녀를 만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기가 의존하려는 경향이거나 좀 편하게 연애를 해보려는 남자들이 연상녀를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상을 만나는 사람들은 계속 연상만 만나요. 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전 남친이 일주일 정리할 시간을 갖자고 했는데 제가 됐다고 여기서 끝내자고 커플링을 빼주고 차에서 내리니까 이번에는 울면서 따라 내려서 미안하고 고마웠다 죽을 때까지 안 잊고 있겠다 안아주길래 잘 달래서 보냈어요. 전 남친이 집에 가면서 먼저 또 미안하네 고맙네 자기를 미워해도 된다 내가 너한테 그런 행동을 했다 뭐 이런 내용의 카톡을 보냈길래 뭐 대답은 안 해줬고요. 같이 일하는 상태라 내일부터 나오지 말아라. 전 남친은 나온다 내일 나갈 거다 뭐 이렇게 실랑이를 하다가 제가 보고 싶지도 않고 불편하다 안 봤으면 좋겠다 가게 일은 신경 쓰지 말고 네가 신경 쓸 일도 아니다 하니까 알겠다고 그 후로 서로 연락은 한 번도 한 적은 없어요. 상대는 새 여친이 생겼고 저랑 헤어지고 2주쯤 되는 시기에 새 여친을 만났고 인스타로 또 만났습니다. 거봐 이런 사람들이 인스타로 만나는 그래서 온라인으로 만나는 걸 추천을 안 해드린 인스타 이런 사람을 만나는 거야. 나는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인스타로 이런 사람을 만나면 인스타로 만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버쩍 들더라고요. 새 여자친구 사진을 카톡 부사 배경에 두었는데 선생님께서는 도발 같은 관심을 끌려는 행동이다. 앞으로는 관심을 끌려고 할 거다 라고 하셨고 어제는 전 남친이 인스타에 누가 찍어준 듯한 사진을 올렸어요. 이것도 관심을 끌려는 행동인가요? 예, 맞습니다. 예, 그냥 뭐 이 남자는 그런 행동을 할 가능성이 9할 이상이에요. 90% 이상이에요. 상담 때도 그 여자애는 리바운드 관계라고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고요. 저는 상대 동생이랑 같이 일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누군지 알아. 상대방 남자친구의 동생이랑 같이 일을 해요. 오늘 동생이랑 얘기를 하다가 들었는데 동생이 여자친구 사진을 왜 배경으로 올린 거냐 무슨 생각이냐고 하니까 여자애가 먼저 전 남자친구 사진을 올렸는데 자기 사진을 올리라고 자꾸 눈치를 주고 그래서 본인도 올리기 싫었는데 올린 거다 라고 하더라고요. 헤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 저희 엄마가 보시면 기분이 안 좋으시지 않겠냐 하니까 남친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다고 했고 진짜 좋아서 만나는 거냐고 하니까 전 남친은 진짜 좋아서 만나는 거다 좋다 그랬다고 해요. 그 말 듣고 멘붕이 오셨대요. 동생이 여자 너무 못생기고 별로다. 형이 좋아하는 스타일 아니다. 옷 입는 것도 그렇고 어디가 좋아서 만나는 거냐 했더니 자기랑 비슷한 가치여서 만나는 거겠죠. 이거 뭐 전 남친은 그런가 하면서 여자애가 머리랑 얼굴이 너무 크다고 하고 동생이 누나 만나면서 만난 거냐고 하니까 그건 아니래요. 환승은 안 했다고 합니다. 저는 본인이 힘들어서 의존하려고 만나는 줄 알았는데 헤어진 지 얼마 됐다고 벌써 좋아한다고 하는지 사랑 감정이라는 게 이렇게 빨리 사라지고 좋아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나요? 뭐 이 사람은 이게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의존하는 이해관계적인 만남으로 하는 거예요. 공허함을 채워보려는 아주 본능적인 행동이지 않을까요? 예. 이 친구가 나이가 3살이거든요. 정서적인 나이가. 그래서 자기에게 필요하면 정서적으로 관리해 줄 수 있을 어떤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리바운드성 관계라고 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전 남친이 좋아하는 타입의 여자가 아닌데 저도 사진 보고 참 의아했거든요. 본인이 좋아하니 그런 것도 안 보이는 건가요? 상황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그렇다고 보기가 매우 힘들잖아요. 뭐 2주 만에 어떻게 좋아합니까 사람을. 그냥 자기가 필요성에 의해서 만나는 것 같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집에 1분도 안 붙어있는 애가 헤어지고 밖에 나가지도 않고 집에만 있다길래 많이 힘든가 해서 먼저 연락을 해볼까 하다가 좀 더 힘들어 보라고 그래야 정신 차린다고 생각하고 놔뒀더니 동생한테 질척거리고 따라다니고 언제 오냐고 전화해대고 하더니 동생이 시험기간이라 집에 일주일을 늦게 들어가서 얼굴 볼 시간이 없었는데 그 사이에 새 여친을 만난 거죠. 커봐요. 이것만 보더라도 이 사람이 의존적인 행동을 하고 필요성에 의해서 그 사람을 만나는 거지 이게 좋아해서 만났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근데 좋아한다고 생각을 하겠지 뭐. 그거랑 상관없어요. 예. 인간은 모든 게 감정이라는 거는 합리화 과정이고요. 감정 따위를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미루코의 생존연애를 갖다가 진행하면서 감정에 대해서 논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요. 다 상황과 이해관계 측면에서만 접근을 하고 그런 식으로 또 제외도 되니까요. 감정 문제를 논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아무튼 뭐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만 문제를 갖다 자꾸 따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그게 큰 의미가 없어요. 예, 그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참 안타깝습니다. 평생 못 잊을 거라고 저한테 울고불고 하고 동생한테도 누나 못 잊을 거라고 울고 그랬다는데 그런 말은 믿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 이리 빨리 만나냐 좋아하냐 그런데 답답합니다. 좋아하는 문제 아니라고요. 예. 여자애랑 서로 지역이 틀리고 매일은 못 보고 쉬는 날마다 뭐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읽을게요. 예. 여기까지 읽고요. 어떤 문제 해결하고 싶은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애를 만날 때 제가 사준 같이 산 옷이나 가방도 메고 신발도 신고 만나요. 같이 산 커플 신발이나 커플티 등을 서로 사주기도 많이 사주고 같이 산 선물이 많아서 물건들이 많아서 물건을 보면 생각날 것 같은데 그걸 입고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생각 없이 하는 행동인가요? 이거 저랑 상담할 때도 질문하셨던 내용이에요. 이거 본인 저랑 상담할 때도 질문하셨던 똑같은 질문이에요. 이거 레미파솔님. 응? 자, 아니 제가 얘기했지만 이 남자애가 분별력이 없을 수가 있고요. 예, 분별력이 없을 수가 있고, 예, 별로 신경 안 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레미파솔님의 입장에서 나는 그게 싫은 거거든. 그걸 어떻게 해? 라고 얘기를 하는 것 뿐이지, 감정적인 부분으로 잣대로 이제 상대방을 들이대는 것 뿐이지, 뭐, 딴 게 없어요. 딴 게 없습니다. 감정적인 내 잣대로 상대방 판단하는 거지. 나는 내 같으면은 커플 신발, 커플티 이런 것들 사준 거 나는 못 하고 다닐 것 같은데 걔는 하네? 사람이 다른 거죠. 할 수도 있지. 할 수도 있지. 그거 갖다가 잘못됐다고 얘기할 필요는 뭐 이건 사람마다 입장 차이가 있는 거지. 항상 사람이 나 같을 수 있나? 내가 생각한 것처럼 상대방이 움직일 거라는 보장은 1도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 가능성은 1도 없기 때문에 예. 이거는 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뭐 이건 패스. 예. 좀 뭐 전혀 상관없는 행동이고요. 어제 전 남친을 우연히 만났어요. 제가 핸드폰하고 못 본 척 했고 헤어지고 마주치는 건 두 번째인데 두 번 다 못 본 척 했어요. 전 남친이 매장 쪽으로 지나다녀서 자기는 헤어지고 이쪽으로 지나다니면서 저를 매일 봤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본인은 보고 싶을 때 지나다니면서 볼 수 있으니 이럴 경우에는 제 카테고리와는 더 시간이 더 걸리나요? 이거는 상관없습니다. 제 카테고리와 시간 오래 안 걸리고요. 예, 상관없습니다. 예. 본인이 잘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요, 더 빨리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이게 마치 이런 거예요. 이 친구가 쫓아다니고 있다라고 상황적으로는 보이는데, 이 제 카테고리화라는 게 요 상황에서 들어맞는 경우도 아니고요. 예. 이 남자친구가 본인을 쫓아다니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처벌할 시간을 본인이 얼마나 줄지만 선택을 해서 행동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은 레미파솔님이 상대방에게 이런 정서적인 의존을 하고 있다라는 게 문제점이지 제 카테고리아가 얼마나 걸릴지가 문제는 아닙니다. 제 카테고리아가 얼마나 걸릴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레미파솔님의 정서적인 문제죠. 정서적인 의존을 하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죠. 나 혼자 독립적으로 상대방이 의존할 수 있을 만한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레미파솔님하고 이게 관계가 없습니다. 예, 제 카테고리와는 관계가 없고요. 그리고 레미파솔님의 이런 의존적인 성향이 나타나는 거는 언제부터예요? 이거 사연을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상황이 문제라는 거 아시겠죠? 이렇게 행동하고 계시는 게 남자친구의 문제가 아니라 레미파솔님의 개인적인 상황이 문제라는 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봐봐요. 레미파솔님이 언제부터 그랬어요? 그 남자친구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일하다가 사람 구하기가 힘들어가지고 남자친구한테 의존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잘못된 거잖아요. 그때부터 멘탈도 털리고
그때 참아왔던 내면의 그 스트레스 같은 게 공허함으로 작용을 할 거예요. 에너지를 그때 허비를 해가지고 지금 에너지 고갈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공허함을 느끼고 남자친구에게 매달리는 거지, 진짜 남자친구가 좋아서 매달리는 것도 아니에요.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는 그런 개념이 없다니까요. 제가 얘기했지만 참 그게 상황을 잘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응? 제 카테고리아랑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집이 아주 가까워서 마주칠 일이 생길 것 같은데 인사해야 되나요? 인사 안 하셔도 돼요. 근데 헤어지고 나서 한 2달 있으면 인사하셔도 됩니다. 1달 반 정도 지나면은 인사하셔도 돼요. 근데 그 전까지는 인사 안 하셔도 되고, 웬만해서는 마주치는 일은 만들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어린 여자를 만나는 거 보니 제가 나이가 많아서, 예, 읽기 싫을 정도로 굉장히 부정적인 내용들이에요. 예. 아니, 어떻게 이렇게 부정적인 것만 딱 골라서 생각하시는지 놀라울 정도로, 아니, 어린 여자를 만나는 거니까, 보는 걸 보니까 내가 나이가 많아서 차였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건 예. 이런 부정적인 걸 찾기도, 이런 놀라운 발상은 어떻게 하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야, 이런 놀라운 발상은 도대체 이런 머리는 어디서 나온지. 여태까지 생각해서 이게 대단한, 그렇게 생각하셨나. 너무 안 좋은 생각이에요. 너무 안 좋은 생각. 너무 부정적인 생각이십니다. 예. 너무너무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전 남친이 후회하고 얼마 못 가서 연락이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잘못 생각했나 봐요. 새 여친이 생기고 정말 좋아서 만나는 거라면 연락이 올 일이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공허함, 이 친구가 되게 단순한 친구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판단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3살짜리 어린애라면은, 좋아서 만났다고 또 생각나서 연락이 오겠죠. 자기의 어떤, 순수하게 자기가 어떤 의존할 대상을 찾고 있지 않을까요? 근데 얼마나 이게 오래 버틸까요? 제가 여태까지 오랫동안 사연을 상담해 오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의 멘탈이 이 장기 연애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이거에 대해서 매일매일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멘탈이 안 좋은데 과연 장기 연애가 가능할까? 저는 솔직히 장기 연애는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걸 레미파솔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든 개인 차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건 나의 판단인과 내가 여태까지의 경험을 토대로 그냥 얘기를 해드리는 것 뿐이지, 레미파솔님이 어떻게 생각하든 자유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일단 저의 생각만 얘기해 드렸으니까 참고로 해서 행동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헤어지고 일주일 후에 동생을 데리러 온다길래 잠깐 들리라고 했는데 전 남친한테 퇴직금 때문에 오라고 한 거다, 가져가라 했더니 할 말이 이거냐, 나는 중요한 말 하는지 알았다, 이게 다냐, 이것 때문에 부른 거냐, 이런 말을 했었는데 제가 잡아주기를 바란 건가요? 무슨 말이 듣고 싶어서 온 거냐고 안 잡고 보냈는데 잘한 건가요? 자, 이거 보십시오. 이 친구가 하는 행동 보면요, 이 친구 계속 쫓아다니고 본인에게 의존하는 행동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줏대를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행동을 해야 될 텐데,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를 해드린 대로 남자친구의 이런 행동에 대한 처벌적인 어떤 시간이 필요한 거지, 제 카테고리와의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처벌적인 시간, 한 2달 정도 처벌적인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요. 2달이나 3달 이 정도의 처벌을 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한 거지, 제 카테고리화를 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충분히 밖에서 떨고 힘들고 고통을 겪고 나서 나에게 찾아올 수 있을 만한 환경을 만들어서 받아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너무 받아주기는 빠른 시기이기 때문에 보낸 거는 잘한 거예요. 지금은 너무 얼마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친구를 이렇게 쉽게 받아줬을 때는 또 쉽게 또 헤어지게 될 겁니다. 짧은 만남으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안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릴 뿐이죠. 네, 이런 얘기 하면은 되게
기운이 떨어져요. 이런 상담을 하면 정말 기운이 떨어집니다. 이 무료 상담 때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좀 하겠습니다. 이건 너무 제가 이런 얘기하면 기운이 떨어져요. 이건 진짜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이게 좀 그렇습니다. 참. 아무튼 하지만 본인이 한 선택은 후회가 없다고 하고 저는 다행히는 후회 없다고 하니까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 그러려니 합니다. 예. 자, 아무튼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안아보자면서 자기 성격이 지랄인데 그래도 너 만나면서 본인이 많이 사람 됐다면서 너 좋다는 사람 많은데 너 만나서 고생 많이 했다. 20년 후에 우리 다시 만나자길래 헛소리 하지 말고 가라고 하고 보냈습니다. 동생한테 본인이 누나한테 쓰레기 했다고 말하길래 나한테 미안한 감정이나 죄책감 갖고 살지 말라고 했는데 그리고 며칠 후에 새 여친 만난 거거든요. 제가 저런 말을 해서 미안한 마음도 없어져서 저렇게 빨리 새 여친을 만난 거일 수도 있나요? 그런 거랑 관계가 없습니다. 예. 뭐 관계가 없고요. 같이 쓰던 음악 사이트가 있어서 들어가 보니 남친이 훈련소에 있을 때 제가 들었다고 하면서 알려준 노래라든지 같이 좋아했던 사랑에 빠지고 싶다 뭐 이런 노래를 듣는데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건가요? 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 제가 제외 안 시켜드리는 거 잘 아시잖아요. 제 강의를 갖다 조금이라도 보시고 애청자이시면 이런 질문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런 거 가지고 제외시켜드리지 않잖아요. 솔직하게. 낚시를 비유해서 제가 얘기를 많이 해드리는데 마치 이런 거예요. 예, 걔가 이제 뭐 이런 자잘한 그런 감정적인 뭐 징후가 나타난다고 해서 우리가 찌를 딱 드는 행동 안 해요. 충분히 상대방이 내 먹이 미끼를 딱 물 때까지 기다렸다가 찌를 드는 행동을 하지 이런 행동 잘 안 하는 거 아시잖아요. 이런 질문 안 하셨으면 합니다. 아무튼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런 거 가지고 뭐 제외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 주도권은 우리 레미파슬님이 쥐고 있는 거기 때문에 레미파슬님이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판단 하에 움직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뭐 이 남자분이 힘이 대단히 강한 존재라고 보기보다는요, 세상에서 이렇게 나약한 사람이 없을 정도의 최고 나약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 나약하고 최고 모자란 사람입니다. 예. 그런 거 알고서 받아들이시면 돼요. 예. 아무튼 이 사람은 아주 굉장히 나약해서 누군가의 의존 없이 살아갈 수는 없는 사람이에요. 한시라도 1분 1초도 말이죠. 지금 그런 행동을 패턴을 계속 보이고 있잖아요. 이 친구의 가정사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왜 몰라요 이걸. 이 친구는 딱 단 한 1분 1초도 타인의 의존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인데 어떻게 이 사람을 강하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응? 어떻게 이 사람을 갖다 이게 뭐 3살짜리 갓난아기도 아니고 이거는 잠깐의 의존도 그 사람의 마음이 중요해요? 3살짜리 어린애의 감정까지 우리가 헤아려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1분 1초도 의존을 없이 살아가기 힘든데 왜 이 사람의 감정이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예, 제 상태도 걱정되는 게 울었다 웃었다 기분 괜찮아졌다 뭐 이게 반복이 된다고 합니다. 예, 저도 전 남친도 둘 다 자존감도 낮고 프레임도 낮은 건가요? 예, 예 맞습니다. 예, 두 분 다 이게 프레임이 낮으니까 이제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런 거 가지고 둘이서 실랑이 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다 상담 글은 읽었고요. 최대한 좋게 얘기해 주려고 했는데 무료 상담이니까 제가 좀 하고 싶은 얘기 하겠습니다. 좋은 얘기만 하는 것도 물론 좋은 얘기도 해드리곤 하지만 좀 하고 싶은 얘기도 하고 근데 아무튼 이 남자가 그런 사람이니까 잘 알고 판단하시기 바라라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뭐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네, 파슬님 힘내십시오. 제가 힘내라는 의미에서 얘기해드린 거니까 너무 기죽지 마시고 에너지를 채우십시오. 공허함을 채우셔야 돼요. 안 그래도 이런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이런 분들의 인생을 좀 개선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강의도 준비를 한 거예요. 자, 이번 강의편에서 준비한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어떤 감정에서 빠져나오기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이 남자가 분명히 잘못됐다라는 걸 아는데 계속 그런 상황에서 허우적거리면서 빠져나가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좀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 내용이에요. 그런 분들이 저한테 심리치료를 굉장히 요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 남자를 잊게 해주세요. 뭐 지워주세요. 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아서 최대한 제가 알고 있는 지식 한에서 좀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효과도 클 것 같고, 예, 큽니다. 실제로.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많은 카페 회원분들이나 저한테 유료 상담 받으시는 회원분들이 좀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감정에 빠져나오기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뭐 그 남자는 나쁜 남자고 만나면 안 된다는 걸 잘 아는데 포기가 안 된다. 자꾸 생각이 난다. 이거 왜 그런 거냐? 그 남자의 기억을 지워달라. 그리고 뭐 아무리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가끔씩 감정이 요동칠 때가 있다. 이거 개선시켜달라. 아니면 정말 좋은 남자를 만났는데 전 남자친구가 잊혀지지를 않는다. 이거 왜 그런 거냐? 이거 내가 정말 이상한 여자가 된 거냐? 뭐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고요. 차라리 나쁜 사람이라고 포기하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자기가 포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혼내달래 나한테. 근데 제가 혼내주는 사람이 아니라서, 예, 혼내면 안 돼요. 여러분들 혼내면 안 되고요. 아무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어떠한 감정이나 상황에서 빠져나오기 힘들다, 헤어나오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심리치료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오늘은 왜 이런 심리 현상이 발생을 하는지, 원인과 분석, 그리고 그 해결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상황적인 문제로 인식을 하셔야 된다.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상황을 잊어버리기 위해 도덕적인 잣대로 상대방을 평가합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해드렸던 거 있죠. 사연을 읽어주면서 이 사람이 되게 문제 있는 남자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도덕적인 판단은요. 제 머리로 한 거지 감성으로 한 게 아니에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지 극복하는 되게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이런 거는 이 사람을 현실을 갖다가 판단하게끔 도와주기 위해서 이성적인 판단을 내린 거지 감성적으로 본능적인 판단을 내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저 사람은 나를 제대로 돌봐줄 수도 없는 사람이고 나빴어. 만나면 안 돼. 뭐 이런 판단. 그죠? 저 사람은 나를 버렸고 복수를 해야 돼. 응? 뭐 이런 판단. 난 저 사람을 사랑하면 안 된다. 뭐 이런 판단을 하시는데, 이런 도덕적인 판단은요, 우리를 감정적으로 만들고, 이 감정적인 행동은 우리를 더욱더 괴롭게 만들 뿐이지, 여러분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절대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욕할 필요가 없어요.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들의 내면 세계, 즉 무의식의 세계를 갖다가 잘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이성적인 생각과는 다르게 내면 세계 무의식 세상에서는 도덕적인 근거로 가치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10원짜리 물건을 어떤 도덕적인 이유로 1000원을 만든다던가 50원짜리로 가치 판단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내면 세계의 가치 판단은 아주 매우 단순합니다. 여러분들이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반짝반짝거리는 예쁜 돌멩이 하나를 주웠어요. 근데 이걸 사람들이 그 돌멩이를 보더니 서로 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서로 나 주면 안 돼? 나 주면 안 돼? 막 이러면서 내가 1000원 주고 살게, 10,000원 주고 살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그 돌멩이를 갖다가 상대방에게 쉽게, 어떤 사람에게 야, 난 욕심이 없으니까 그냥 줄게, 이렇게 해서 줘야겠습니까? 이런 거는 가치적인 판단이 아니겠죠. 이 돌멩이가 가치가 높다라는 판단이 있을 거고, 이걸 갖다가 귀한 돌멩이인가 보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게 당연한 내적 가치 판단이라고 봅니다. 반대로 아무도 가져가지 않으려는 돌멩이는 쓸모없다고 생각하고 좀 가지고 놀다가 버릴 수도 있겠죠. 자, 이런 방식으로 내면 세계는 우리들이 100원짜리의 물건을 갖다가 1000원을 주고 사지 않게끔 만드는 아주 중요한 가치 판단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100원짜리 물건을 1000원 주고 사지 않게끔 만드는 거예요.
절대 이게 가치가 높은 물건을 가치가 높다고 판단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가치가 높은 물건은 어떤 물건이에요? 사람들이 다 가지고 싶어 하는 물건. 가치가 낮은 물건은 어떤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물건을 가치가 낮은 거라고 판단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이런 방식으로 해야 여러분들이 100원짜리 물건을 1000원 주고 안 사는 겁니다. 1000원짜리 물건을 100원 주고 팔지 않고요. 당연한 거죠. 현명한 판단, 아주 중요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물건만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사람도 이렇게 판단을 하죠. 사람이 하는 행동 태도를 보고 이 사람이 100원짜리 인간인지 1000원짜리 인간인지를 구별해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고 쫓아다니잖아요. 그러면 내 가치가 높고 상대방의 가치는 낮구나라고 판단하는 게 당연하죠. 너무나도 당연하죠. 이런 내면 세계의 판단이 너무나도 당연한데 여기에 우리의 도덕적인 잣대를 한번 개입시켜 볼까요? 그러면 내면 세계의 판단은 아마 현실 세계에 괴리감이 생길 겁니다. 이런 거죠. 나를 버린 사람은 내가 아직도 못 잊고 있는 건데 나에게 헌신적으로 잘해주고 착하게 구는 사람은 내가 생각이 안 나니까 내가 이 상황에서 이상한 사람인가? 내가 뭔가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건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내면적인 판단은 이게 정확한 거거든요. 나에게 내가 어떤 노력을 하지도 않았는데 서비스가 제공이 되면요, 걔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가치적인 판단으로는 너무나도 당연한 판단이에요. 이건 도덕적인 판단은 개입시키지 않고 얘기를 하면 나를 버린 사람은 어때요? 내가 가치가 낮아진 거지. 그러니까 내가 그 상대방이 생각나는 거 당연한 겁니다. 내면 세계의 판단은 괜찮죠. 이게 당연한 건데 내면 세계의 판단과 이성 세계의 판단이 이런 식으로 충돌을 해버리게 되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냐면 내가 잘못됐나? 내가 이거 도덕적인 판단과 이 가치 판단이 달라지니까 내가 지금 미쳤나? 그러면서 자기를 욕하게 됩니다. 자기를 욕하고 비난하고 내가 미쳤나봐, 쓰레기인가, 난 또라이인가봐 막 욕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기를 비판하고 자기의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기 통제력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차피 내면적인 판단은 바뀌지가 않아요. 왜? 내면적인 판단은 어떻게 한다? 현실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토대로 최대한 가치적인 판단만 해줄 뿐이지 뭘 하는 게 없거든요. 내면적인 판단, 내면 세계가 뭐 대단하고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것 같아도 별 행동을 안 해요. 그냥 여러분들의 세상을 갖다가 받아들여가지고 그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어떤 게 가치가 높은지 최고의 대안인지에 대해서 생각만 할 뿐이지 뭐 딴 걸 하는 게 아니야. 이거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100원짜리를 1000원 주고 사야 되거든. 근데 이게 사람들이 도덕적인 잣대를 자꾸 들이대가지고 이 자체의 판단이 문제라고 생각하고는 계속 욕하기만 하고 얘랑 실랑이만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면의 세계를 무시하게 되고 나랑 괴리감이 들게 되면은 통제력을 잃어버렸다고 믿게 되는 거죠. 내가 이성적으로는 이렇게 선택하려고 밀고 나가고 있는데 내면적인 판단은 계속 요 자리에 남아있네?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인가 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면적인 판단에 끌려다니는 거죠.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칸트의 정언명령을 이제 어기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어떤 준칙 없이 행동하게 되는 행동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자, 이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행동이고요. 이런 행동조차도 비난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통제력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면 세계 판단은 절대 결코 틀린 적이 없습니다. 앞서서 이야기를 해드린 것처럼 우리가 100원짜리 물건을 1000원 주고 사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내면 세계에서 가치 판단은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이거 잘못된 게 아니야. 하나도 잘못된 게 아니야, 이게.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나를 거절하고 막대하는 행동은 내면 세계에서는 가치가 높은 판단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나에게 조건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를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가치가 낮다고 판단하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물건이 100원짜리고 어떤 물건이 1000원짜리인가요? 도덕적인 거 개입시키지 말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이 내면 세계의 판단을 인정해야지 여러분들이 이걸 인정을 하고 이걸 이해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다져지는 거예요. 이런 선택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이 도덕적인 문제로 이 내면 세계를 억제하려는 에너지를 쓰다 보면요, 여러분들은 자존감도 떨어지고 에너지를 고갈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에너지, 이 내면 세계가 변하지를 않는 걸 갖다가 계속 억제하는 데 시간만 투자를 하지 실제로 변하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얘 억제하는데 온 하루 종일을 다 쓰는 거야. 이 생각을 갖다 그냥 받아들이고 이게 왜 그런지를 갖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면 끝날 문제를 갖다가 얘 하나를 억제하기 위해서 평생을 갖다가 계속 얘랑 실랑이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자존감 떨어지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가 힘들겠죠. 얘랑 실랑이 하는 동안 에너지 과도하게 써서 우울감이 올까요, 안 올까요? 우울감 오죠. 우울증에 빠지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면 세계에 그래야지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십시오. 자, A라는 거는 제일 좋은 고기고, B라는 고기는 썩은 고기야. 그러면은, 제일 좋은 고기를 갖다가 내가 얻을 수도 있고, 썩은 고기를 내가 먹을 수도 있죠. 이건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A라는 사람은 제일 좋은 고기, B라는 사람은 썩은 고기야. 근데 내가 이 두 가지를 갖다가 냉정하게 판단하고 제일 좋은 고기를 선택할 수도 있고 썩은 고기를 선택할 수도 있는 거야. 하지만 내가 제일 좋은 고기를 먹으려면 그만한 능력이 안 돼서 못 먹을 수도 있겠죠. 그럼 B를 먹을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가치적인 판단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야지 선택을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냥 무작정 도덕적인 문제를 개입시켜가지고 무조건 안 돼 걔랑 실랑이를 하고 있으면 선택을 못 합니다. 이걸 빨리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 아, 이건 가치적인 문제구나. 그냥 받아들이면 마음이 편합니다. 이게 잘못된 것도 아니고. 자, 하지만 여러분의 도덕적인 문제로 가치 판단을 왜곡시키면은 내면과 이성의 판단을 일치시키고 합리화시키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성적인 판단과 내면적인 판단이 왜 잘못됐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이해도 없고 이걸 또 일치시켜야 되고 합리화하고 이런 합리화하는 과정에서 몰입 상태에 빠져가지고 서로 허우덕거리고 이런 행동들이 반복이 되겠죠. 이렇게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쓸데없는 데다가 쏟아버리면요, 그곳에서 빠져나오기가 힘듭니다. 예, 못 빠져나와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드릴게, 무조건 착하고 호구 같은 남자가 여러분에게 좋은 남자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남자라고 하면 장차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가정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험난한 세상이에요. 예. 진짜 눈 뜨고 코 베어가는 세상이거든요.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가정을 지키고 자기의 여자친구, 자기의 가족들을 지키려고 하면요, 가끔은 냉정할 때도 있어야 되고 가끔은 야비한 짓도 하고 가끔 못된 짓을 해야 될 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해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가 이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가끔 그런 일도 필요해요. 그냥 무조건 좋게만 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이 되는 문제는 없습니다. 무조건 착하기만 해서는요, 남들에게 이용만 당하고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가족들을 지켜낼 수 있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착하고 막 퍼주는 걸 좋아하는 남자들은요, 초반에 퍼주다가 에너지 컨트롤에 실패해서 장기적으로 관계를 못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처음에 많이 퍼주다 보면 나중에 지쳐서 막 떨어져 나가는 연애 사례들 많이 보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따라서 착한 남자가 무조건 좋은 남자라는 공식이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은 얘가 아니라 노를 말할 수 있는 남자가 좋은 선장이라고 봅니다. 자기의 에너지 컨트롤 차원에서도 오늘은 안 돼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잘못된 거는 아니니까. 여러분들의 내면 세계에서는 이런 것들을 알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선택이 항상 착한 그런 선한 것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자책할 필요는 없어요. 나는 항상 착하게 살아왔고 착한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고 해서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 여러분들이 약간은 미성숙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봐요. 예, 착한 게 좋은 거는 아닙니다. 그건 어렸을 때나 통하는 거지, 나이가 들고 20살 넘은 성인이 됐을 때는 착한 게 좋은 거라고 얘기하면은 놀림 당해요. 응? 사람들이 욕합니다. 우습게 봐요, 사람들이.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영리하게 행동해야죠, 여러분들이. 다만, 선하던, 악하던 그 능력을 여러분을 지켜주는데 써주는 남자를 만나야겠죠.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서 써야겠죠. 쓸 줄 알아야겠죠. 상대방이 1,000원짜리 인간이라도
여러분을 위해서 1,000원을 쓰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이 들면은 아 상대방이 제일 좋은 고기인 거 알겠어. 하지만 이게 내가 차지할 수 있을 만한 가망이 없으면 포기해 주다는 거예요. 그게 원래 인간 내면 세계에서는 그렇게 판단할 줄도 압니다.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와 비슷한 대상을 찾으려는 노력도 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심리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너무 당연한 내적 판단을 가지고 갈등을 해요. 그냥 이성적으로. 아, 선생님.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 이 남자를 포기하지 못하겠는데 저 이상한 거죠. 아니에요. 정상이에요. 예. 상황을 분석을 하잖아요. 자세히 그 상황을 들여다보면요. 그럴 만한 상황에 놓여 있고 당연히 그 남자가 유일한 성적 욕구를 충족할 대상자이니까 가치가 높게 판단하는 것 맞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죠. 그걸 갖다 인정하셔야 돼요. 예. 내면적인 판단은 결코 틀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미쳐서 생각했다고 하면 그 여러분들 스스로의 내면에 상처만 주고 자존감만 하락시키고 통제력만 잃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우울함만 가득 차게 만들고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일을 계속 반복하면서 악순환에 빠지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면의 세계를 갖다가 잘 모르시다 보니까 내면 세계를 되게 무서워하시고 뭐 어떻게든 다 해결하고 싶어 하시는 마음은 알겠는데 사실 내면 세계는 되게 단순해요. 가치적인 판단만 하지 현실을 바꿀 수 없습니다. 현실을 바꾸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의 이성이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성 세계만이 현실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몸을 움직이고 행동하는 거는 다 이성이 판단해서 행동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 내면 세계에서는 판단만 하지 행동까지 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여러분을 둘러싼 상황을 갖다가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상황을 개선시켜야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의 이성만이 가능한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의 스스로를 같은 상황에 몰아놓고 자신을 자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내면 세계는 여러분들의 현실 세계의 모든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치 판단을 도와주고 있는 것 뿐이니까 정말 이게 심리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지 아니면 그냥 내면 세계의 가치 판단을 도덕적으로 내가 저항만 하고 있는지 실랑이만 하고 있는 것인지 괜한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덕적인 판단으로 내면 세계의 가치 판단을 막아보려고 하는 행동은 굉장히 쓸데없는 행동이에요.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행동입니다. 예, 막으려고 한다고 해서 막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니까 포기하면 빠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추가적으로 제가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 여러분들의 상황 항상 잘 점검을 해보시기 바래요. 예, 여러분들이 현재 상황이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경계심이 심한 여자일 수도 있고 남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누군가와 친해지는 게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성향을 욕하지 마십시오.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다만 오래 걸린다라는 걸 알고 상대방에게 얘기해 줄 수도 있겠죠. 너무 급하게 다가오는 친구에게 야 나는 좀 누군가와 친해지기 어렵고 경계심이 심하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얘기를 해주고 천천히 알아가면 됩니다. 누구나 빨리 어떻게 해서든 빨리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나는 왜 이렇게 사람들하고 친해지는 게 어려운지 모르겠어. 빨리 잘 친해지고 싶은데 빨리 친해지게 하는 법 없어요? 뭐 이런 것도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거 잘못된 거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누구나 빨리 친해지는 사람도 있고 늦게 친해지는 사람도 있죠. 누구나 공부를 한다고 빨리 터득하는 사람도 있고 늦게 터득하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스스로가 언젠가는 터득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토익 시험을 보더라도 처음부터 점수 잘 나오는 애들이 있어. 하지만 나중에 가서 하다 보면 다 비슷해. 여러분들이 나중에 돼가지고 문제지 좀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돼서 그렇지 나중에는 다 비슷한 한 길로 가는 겁니다. 목적지는 다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하십시오. 그 대신 그럴 만한 환경을 구성하십시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 여러분들 좀 내면 세계 정돈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인정하기만 하면은 대부분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상담하다 보면은 그 명상 같은 거 하시는 분들 계세요. 명상도 뭐 여러 가지 사람들마다의 자기 방식이 있긴 한데 일단 여러분들의 내면 세계를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도덕적인 잣대로 판단하시는 분들이 내면적인 갈등을 겪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만 도덕적인 거 다 치우고요. 욕구를 소중하게 여기는 게 심리적인 치료의 최고 넘버원이에요. 넘버원. 예. 여러분들이 욕구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걸 갖다가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이런 것들이 되면요. 여러분들 심리 치료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게 최고입니다. 빠이. 빠이빠이.